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은 만성 두통과 치아와 턱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성 두통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치아와 턱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오른쪽 부분 이게 턱이 움직이는 그림이에요. 그러시죠? 네. 네. 오른쪽은 턱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턱이 움직일 때 결국은 씹거나 말하거나 우리 침을 삼킬 때 턱을 움직이게 돼요. 그죠? 네. 그럴 때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침을 꿀떡 삼키면 치아가 서로 맞물림 할 거예요. 네. 이럴 때 또는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맞물려야만 음식이 씹히죠? 네. 그런데 그럴 때 힘이 발생해요. 힘이. 예. 근데 이 치아를 치아 서로 이렇게 위치하고 아래 치아가 딱 맞물릴 때 힘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힘이 다 근육을 통해서 아래 턱을 맞물릴 때 힘을 꽉 주게 되면 그 근육이 수축이 되고 그 힘이 발생되는데 이럴 때 양쪽 오른쪽 왼쪽 근육들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을. 근데 그 양쪽 근육의 균형이 이룰 때 우리가 그 두개골로 전달되는 힘들이 아주 조화롭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힘이 발생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치아로부터 발생돼서 턱관절을 경유해서 두개골로 머리뼈로 전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치아 그림 보시죠? 네. 이 치아 그림에서 보면 뭐를 볼 수 있어요? 덧니 보이죠? 예. 그쵸? 이게 덧니가 있게 되면 이와 같이 균형 있게 턱이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가 자세히 정밀하게 보면은. 그러면, 자, 우리가 씹는 힘 있죠? 그거 갖다 교합력이라고 그래요. 교합력. 예. 그러니까 꽉 씹을 때 그거 갖다 교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힘이 발생돼요. 그러면 그 힘이 발생되는 것 갖다 교합력 그럽니다. 그런데 이 치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은 치아가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치아가 경사져 있어요. 이렇게. 이 치아 보시죠? 치아가 경사져 있는데 그 경사진 치아를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 그 닿는 그 선이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 그 합쳐지는 선이 어디로 가냐면 이 빨간 화살표 있죠? 네. 거기가 뇌의 중앙부예요. 거기 뇌의 중앙부인데 거기가 뭐가 있냐면 호르몬 창고가 있어요. 뇌하수체라고 하는. 예.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의 호르몬 창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상하부 밑에 달려있는 게 뇌하수체. 예. 근데 그 주위로 힘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힘의 종점이에요, 종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부산이 종점이듯이, 예, 그래서 힘의 종점이 우리가 꽉 씹었을 때 힘이 전달이 되는데 내 마지막 종점이 뇌하수체예요. 근데 뇌하수체가 얼마나 중요하나 하면은 뇌하수체가 아까 뭐라 했어요? 호르몬의 창고예요. 우리가 많은 호르몬이 거기서 분비가 돼요. 성장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등등 모든 호르몬이 거기서 분비됩니다. 그러면 치아가 고르게 되어 있으면 배열도 이 그림과 같이 이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마지막 힘의 종점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뇌하수체, 뇌의 중간으로 가요. 그런데 치아가 부정교합이라고 해서 치아가 삐뚤삐뚤 돼 있으면 그게 힘이 합쳐진 힘이 글로 전달이 안 되고 흩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호르몬에 분비하는 게 정상적인 것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젊었을 땐 모르지만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 되게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호르몬이 좀 덜 나온다든지 이러한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네. 요게 이렇게 쭉 연결한 게 우리가 힘이 발생되면 힘이 발생되는 것 같다. 이렇게 벡터라 그래요. 그럼 벡터가
방향이 있어요. 그 벡터의 방향이 합쳐지는 게 벡터의 총합인데 그 합이 여기 뇌하수체에 전달돼요. 예.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그림 보시면 지금 화살표가 어디 여기를 향하고 있죠? 네. 거기가 뇌하수체예요. 예. 얼마나 중요해요, 치아가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치아가 배열되어 있는 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씹는 힘이 아까 어디로 전달된다 그랬어요? 두개골로 전달하죠. 그죠? 뇌하수체인데 결국 그게 두개골 안에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달되는 과정을 보실 거예요. 여기 화살표 보이죠? 예. 씹으면 이렇게 딱 밑에 보면 치아예요. 치아인데 싹 씹으면 화살표 저렇게 보이시죠? 저로 이렇게 전달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조기가 뇌하수체예요.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씹으면 근육들이 움직이죠? 예.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 두개골을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이게 상악골이에요. 위턱. 위에 치아 있죠? 여기 위에 치아. 위턱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 치아가 잘 배열된 상태에서 수평을 이루면 뇌하수체로 전달이 잘 돼요. 예. 그러면 그러면 과연 치아로부터 나오는 힘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하루에 2,400번 침을 삼킨다고 그래요. 2,400번. 보통 낮과 밤이 다른데 낮에는 1분에 2번, 밤에는 1분에 1번 침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는 거예요. 근데 침을 삼킬 때 하루 종일 2,400번 정도가 어느 정도 힘이 나오냐면 약 1.6kg. 이제 파운드로 얘기하면 3.5파운드. 그 정도 힘이 우리가 나온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침을 꿀떡 삼킬 때 치아를 다물어야, 치아를 맞물림해야 침을 삼키게 되거든요. 그때 힘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전부 합산해보면 하루에 1.6kg이 힘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은 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자, 치아 보세요. 치아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죠? 저게 이상적으로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은 자, 아래 턱이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죠? 네.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리고 옆에서 번깃불이 번쩍번쩍하죠? 네. 예. 양쪽에 여기가 옆머리 근육이거든요? 네. 옆머리 근육에 번개가 번쩍번쩍해요. 그게 두통이에요. 두통의 대부분의 두통의 원인이 주위에서 보면 두통 잘 못 고치는 경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두통약을 계속 반복적으로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먹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려고 해도 잘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MRI 찍어서 뇌 안에 어떤 그 종양이라든지 병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이 근육에서 온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자, 저쪽 치아에 보세요. 치아는 화살표가 수직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퍼져 있죠? 예. 그러니까 화살표가 퍼져 있다는 얘기는 힘이 분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씹을 때 턱이 노는 거예요. 예.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우리가 모르죠. 예.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덧니가 있을 때. 여기에 지금 덧니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시죠? 예. 자, 여기는 덧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예. 뭐 이렇게 치과에서 이렇게 덮어 씌웠을 때. 여기, 크라운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톡 튀어나왔죠? 예. 여기에 계속 위에 입술을 자극해요. 그러면 우리 뇌에 입술에서 전달되는 신경이 있는데 그걸 3차 신경이라고 해요. 그 3차 신경이 짜증이 나요. 짜증. 계속 자극하니까 말할 때마다 그 다음에 씹을 때마다 턱을 벌릴 때마다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차 신경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 나면 또 짜증난 걸 안가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게 다시 관련된 장기로 신호를 보내줘요.
자, 요게 치아가 덧니난 모습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바깥으로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게 보시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안정된 턱의 운동의 모습이에요. 자, 치아도 어때요? 이쁘고 가지런하죠? 그죠? 배열이 잘 돼 있죠? 이럴 때는 턱의 운동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자, 보세요. 이건 불안정한 턱의 운동이에요. 그죠? 자, 보면 아까 뭐라 했어요? 뭐가 반짝반짝해요? 번개가. 그렇죠? 그런데 아까 혀가, 이건 뭐예요? 혀의 모습이죠? 이 덧니가 있으면 혀에 자꾸 걸려요. 씹을 때, 말할 때 혀도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 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 몸을 중심을 잡아주는 축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혀가 짜증나게 되면 척추가 짜증이 나요. 척추가. 그러면 척추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주 재미있는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보면 미국에서 한 치과 의사분이 연구를 한 걸 연구 논문지에서 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각 전문의가 있잖아요, 우리, 그죠? 예. 이비인후과 가면 이비인후과 전문의, 산부인과 가면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가면 소아과 전문의, 내과 가면 내과 전문의. 예. 여러 가지 전문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각 과별로, 자, 턱이 불안하잖아요? 턱이 불안하면 여러 가지 증세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면, 자, 증세가 코로 왔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이비인후과 가죠. 자, 증세가 허리로 왔다. 어디로 가요? 정형외과 가죠. 자, 증세가 머리가 아프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각 과별로 가는 거예요. 자, 가면은 거기서 진단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자, 여기 재밌어요. 자, 근데 치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로 나타났다. 그럼 치과로 가죠. 그죠? 그럼 턱이 아파서 갔다. 그럼 치과 가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턱관절 증후군, 이런 병명을 갖다가 주게 돼요. 자, 그런데 자, 턱이 불안한데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요. 이거 혹시 머리가 없을까요? 어디로 가요? 신경과로 가요. 신경과로 갔더니, 자, 편두통 있어요. 그러면 뭘로다가 변명을 해요? 편두통. 그 다음에 어떤 그 신경성 같이 의사분이 느끼면 신경성 두통, 예, 긴장성 두통,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갈 경우는, 자, 코가 한쪽이 자꾸 막히고 코에 자꾸 축농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뭘로 진단 내려요? 축농증 또는 부비강염, 이렇게. 예. 또는 귀가 아프다. 그러면 귀에서 뭐 이명, 또 어지럼증,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턱이 불안하면 우리 몸엔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어디로 가요? 전문의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는 곳으로 가서 병명이 그쪽 의사 전문의에 따라 부르는 명칭들이 어때요? 달라져요. 왜? 부위가 각각 다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내과로 갔어요. 그러면 늘 피로해서, 자, 아래턱이 아까 뭐라 했어요? 3차 신경이 어떻게 돼? 짜증난다 그랬죠? 그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 뭐냐면 만성 피로예요. 늘 피로해요. 왜? 3차 신경을 막 짜증내게 했으니까. 신경을 짜증내게 했으니까 막 피로한 거예요, 늘. 그게 계속 오래 지속이 되면 그 만성 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 가니까 뭐라 그래요? 만성 피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재밌는 거는, 자, 혹시 최근에 뭐 유명하신 분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 얘기가 온몸이 아팠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병이 너무 많았다. 그게 대개 특히 섬유조직염이라고 하는, 우리가 근육을 감싸고 있는 섬유질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그 통증이 있게 돼요. 특히 턱이 오랫동안 불안정하면. 왜 그럴까요? 턱은 하루에 최소한 2,400번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10년, 20년, 30년, 40년 쌓이면, 자,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그죠? 왜? 몸이 받아주니까. 근데 되게 40이 넘어가면 한계를 느끼게 돼요. 예. 한계를 느끼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뭐라 그래요? 되게 섬유 조직염 같이
나타나게 돼요. 예. 그러면, 자, 또, 배가 막 불편해요. 막, 예를 들면 설사도 하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어디 갈까요? 소화기내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거기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렇게 또 병명을 붙입니다. 예. 또는, 위가 헐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소화가 안 돼. 그러면 내시경 했더니 헐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궤양성 소화불량 이렇게 진단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턱이 틀어지면 위로 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을 턱이 좌지우지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턱이 안정되면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소화가 잘 된다 그래요. 예. 그리고 얼굴 핏기가 좋아지고. 예. 그래서 또 생리증후군 있는 분들 대개 보면 턱이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심장이 뭐 협심증 같이 어떤 심장 질환이 없는데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그 병명 나오진 않았는데 뭔가 자기는 가슴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편해요. 심장 쪽이. 그러면 대개 그것은 턱이 불안해서 온 거예요. 예. 근데 턱이 불안한 걸 잘 구분 못 해요. 아주 심하지 않고는. 그리고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숨을 막 내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숨을 막. 예. 저희 환자 중에도 하는 초등학생, 지금은 중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왔거든요. 근데 과호흡을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도 가고 갔는데, 결국은 과호흡 증후군으로다가 진단을 내렸어요. 예. 근데 치료가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 어머님이 이건 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턱을 바로 잡아줬더니 과호흡 증후군이 이제 점점 소실돼가지고 지금은 많이 안정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만성 두통과 치아에 대해서 교합이 불안정하면, 교합이 뭐예요? 치아가 맞물리는 거예요. 근데 치아가 맞물리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교합 그러면 치아가 맞물린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합하면 치아 맞물릴 때 혀와 볼도 중요해요. 왜? 자극을 주니까.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면 긴장이 돼요. 이 씹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장을 되면 마치 우리가 호수에 돌을 탁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호수에 돌을 탁 던지면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죠. 그래서 저 끝까지 호수 가장자리까지 퍼져나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씹는 근육에서 긴장이 되면 점점 퍼져나가서 발끝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멀어져 가면 점점 미세해질 뿐이지.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런 데가 긴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 두통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불안정한 치아 교합은 이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이게 뭐예요? 치아를 덮어 씌운 거예요. 덮어 씌웠는데, 자, 여기 뭐예요? 번개뿔이죠? 예. 번개뿔인데 요게 씹을 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치아 하나가. 그러면 이 근육들이 긴장을 해요. 그러면 그게 두통이 볼 수 있고, 턱이 틀어지니까 다른 부위로 갈 수가 있어요. 이비인후과로 갈 수 있고, 소화기 쪽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심장 쪽으로 갈 수 있고. 예.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라는 또 이런 그 병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등 근육, 자, 오십견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예, 이런 데 많이 결리기도 해요. 등 근육도 뻣뻣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 긴장된 근육은, 자, 저짝 그림 보면은 저쪽에요. 고개를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약간 이렇게 빼냈죠? 예. 그러니까 일자목. 예. 이렇게 빼내는 사람들은 그런 두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어깨 결리기도 하고.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치아에 아까 여기가 입안이 불안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난 경우.
자, 뒤에서 누가 탁 추돌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앞으로 제꼈다가 뒤로다가 제껴져요. 자, 그러면 근육이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근육을 긴장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입술 깨밀고 또는 볼펜 깨밀고 예? 손톱 깨밀고 이렇게 되면 턱이 불안해져요. 특히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면 턱이 불안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와 같이 전부 부정교합이 있을 경우. 예? 또 여기는 보면 치아가 어떻게 해요? 치아가 많이 닳았죠? 예, 닳았을 경우. 예, 그럴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육이 긴장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안정된 근육과 턱이에요. 자, 어때요? 아까는 머리를 빼냈죠? 네.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안 빼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자세도 중요하고. 그죠? 근데 되게 치아가 깊게 물리면 아무리 자세를 똑바로 하려고 해도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게 돼요. 예. 그래서 근육의 불안정은 두통과 치과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치과적으로 나타나면 첫 번째가 치통하고 희린 증상으로 나타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먼저 제일 해야 될 일이 턱을 안정되게 하는 거예요. 턱을 안정되게 하려면 일단 치아가 삐뚤삐뚤한 건 가능하다면 삐뚤삐뚤하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 어렸을 때부터 교정을 해주게 되면 그게 성장이 돼서 좋은 턱을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사실은 치아 하나하나에 각 근육에 다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어금니가 잘못되면 어떤 근육, 씹는 근육, 또 이와 같이 앞니가 그러면 옆머리뼈, 여기 근육이거든요. 여기가 또, 예. 앞니가 뭔가 불안하면 여기가 또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해 보면 자, 뭘까요? 두통은 대개 어디서 온다요? 자, 턱이 불안하면 턱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치아하고 혀하고 볼 이런 근육하고 또 습관, 나쁜 습관 뭐예요? 손톱 깨물거나 입술 깨물거나 예,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턱을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 자녀분들 전부 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자녀분들한테 그런 습관이 있으면 하지 않도록 해주고,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치아가 삐뚤삐뚤한 치아를 발견하면 미리 그렇죠, 교정을 해주고, 가능하면 4살부터 예. 4살부터 교정을 해주면 성장이 돼서까지 어떻게 돼요? 예. 좋은 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이 각 과별로 가면 병명이 안 나오죠. 괜찮아, 건강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턱을 안정되게 하려면 일단 치아가 골라야 돼. 고르게 배열되도록 해야 돼요. 예. 고르지 않으면 그게 언젠가는 다 나타나요. 그게 언제 나타났을 뿐이지 언젠가는 다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40대가 될 수가 있고 50대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60대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척도는 뭐예요? 치아가 나란하게 갈려있는 사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항상 뭐예요?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4살 때 미리 이제 과연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을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자녀분들이 건강을 계속 앞으로 평생 유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